최초의 공군 훈련기 개발에 돌입한 국방과학연구소. 한 점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항공기 설계. 그러나 설계대로 만들었던 모형은 날개와 본체가 맞지 않았다. 하늘에 뜰 만큼 가볍고 번개를 맞아도 버텨낼 만큼 튼튼한 기체는 과연 어떤 소재로 만들었을까? 착륙장치 구입 과정에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퇴짜를 맞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KT-1 기본 훈련기 개발의 주역들로부터 국내 첫 공군 항공기 개발에 험난했던 도전사를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남희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KT-1 기본 훈련기 개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군 항공기를 개발하신 주역들 모셨습니다. 먼저 국산 기본 훈련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책임지신 분이시죠. 세부계통 개발을 이끄셨던 전재춘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재춘입니다. KT-1의 체계 설계와 종합 분야를 책임지셨던 이수용 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용입니다. 가볍고 날렵하고 튼튼한 기체 구조를 담당하셨던 한영명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영명입니다. 마지막으로 KT-1의 추진기관 시스템 개발을 주도하셨던 공창덕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창덕 교수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수영 고문님,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앞서 각종 육상 무기와 해상 무기 개발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항공기 개발 이야기는 우리 프로그램에서도요. KT-1이 처음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항공기 개발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지 궁금한데 간략하고 대략적인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항공기를 국내에서 처음 개발한 게 KT-1이라는 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주 말씀 내용이 개발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주안점으로 말씀드릴 건데, 우선 이 체계를 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개발 조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항공기를 개발하는데 효율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조직이 구성이 되게 돼 있는데, 우선 이 사업 전체를 종합 관리를 하고 또 설계를 주도적으로 종합을 하는 이러한 분야가 체계 종합입니다. 그 분야를 제가 주로 맡아 가지고 쭉 일을 해왔고, 그다음 여기에 오늘 같이 참여해 주신 구조 분야의 한 박사님, 세부 계통의 전 박사님, 추진 계통의 공창덕 박사님이 오늘 같이 대담을 나누실 건데, 여기에 참여 안 하신 분야도 몇 분야가 있습니다. 예. 공기역학, 항공기 성능을 분석하는 공기역학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비행성을 분석하는 비행역학 분야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큰 분야 빠진 게 항공전자 분야가 오늘 여기에 참여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아마 참여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대충 그런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항공기 개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떤 물건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은 처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만들겠느냐 하면은 설계를 해서 그 도면대로 제작을 해서 만든 게 제대로 됐는지 시험을 하는 이런 일반적인 과정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항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지 항공기에서 과정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게 복합적이고 최첨단 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종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큰 과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사업을 성공시키느냐, 그게 상당히 주안점이 되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돼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개발하는 단계를 보통 한 3단계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 개발할 당시에는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첫째 단계가 탐색 개발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선행 개발 단계, 마지막 개발 단계가
실용 개발 단계를 거쳐서 개발이 성공하게 되면은 이제 양산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구조인데, 지금 현재 이제 개발 단계에서는 선행 개발하고 실용 개발을 묶어 가지고 체계 개발이라고 이렇게 용어가 바뀌면서 그 두 단계가 한 단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저희 KT1 개발할 때는 이제 탐색 개발, 선행 개발, 체계 개발 이 3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럼 탐색 개발 때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이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지 이 가능성을 타진하는 게 탐색 개발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외형을 이 탐색 개발 때 구상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건지 모든 계획이 탐색 개발 때 이제 결정이 되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탐색 개발 때는 시제를 풀스케일 시제를 이렇게 개발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체계 개발 때 아주 어려운 이런 분야들만 도출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시제를 해가지고 그 핵심 기술을 이제 나중에 체계 개발 때 들어갔을 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위험성이 큰 분야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시제를 하는데, KT1인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처음을 하다 보니까 개발 가능성 자체가 노바디 노죠. 그래서 이제 군을 설득을 하고 국방부를 설득을 해가지고 탐색 개발 때도 저희들이 시제기를 2대를 만드는 걸 넣어가지고 이제 탐색 개발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 선행 개발에서는 이제 체계 개발 시제를 풀로 하는 게 이제 선행 개발이고, 실용 개발은 양산 형상을 완전히 프리즈할 수 있는 이러한 개발 단계로 그렇게 3단계로 일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이제 활동 측면에서 그럼 설계를 어떻게 쭉 해 나가느냐, 그런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아주 이 개발 단계가 하도 복잡해 가지고 말로 하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우선 체계 통합이라는 이 계속 체계를 설계를 하면서 각 분야의 체계, 분야별 체계, 그 다음에 이 각 체계에 대한 분석, 이러한 과정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 체계 통합이라는 이 과정이 반복이 되게 돼 있는데, 처음 이제 개발할 때는 일단 개발 요구 조건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개발 요구 조건을 만들기 위한 외형이 처음 설계할 때는 이 외형이 뭐 평균해 가지고 한 20가지 정도의 여러 가지 외형을 가지고 조금씩 뭐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자석이 병렬형 자석이냐 직렬형이냐 뭐 이런 것도 이야기가 됐었고, 위잉이 낮은 거냐 중간위잉이냐 뭐 하잉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형상이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형이 결정된과 동시에 이제 내부 배열이 또 같이 병행해 가지고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구조의 큰 기골들이 이 초기 단계에 다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중요한 파라미터들이 결정이 되게 되면 항공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량이거든요. 여러분 중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량이 과연 목표 중량만큼 밑에 하냐, 그걸 도저히 못 맞출 경우에는 다시 이게 설계가 계속 이런 루프를 반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량을 맞추고 모든 성능이 되겠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설계 도면이 프리징이 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각종 시험이 이루어져 가지고 양산로로 들어가는 이러한 일반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복잡한 단계를 거치면서 또 단계마다 사용군들이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오케이 해야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이고모님 이제 말씀 듣다면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개발 단계 이제 탐색 개발부터 시작해서 개발 과정 또 상세 설계 이렇게까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시간이 앞으로 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KT1의 이제 설계 과정부터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고모님, 이 KT1을 설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어느 지점입니까?
사실 저희 훈련기라는 게 이제 아직 비행 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한 이러한 항공기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안전. 좀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조종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는 이 안전.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훈련하는데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너무 또 쉬워도 안 됩니다. 이게 적절하게 용이하게 빨리 습득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너무 쉬운 항공기가 돼버리게 되면은 고다음 단계 넘어가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훈련 효율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항공기다가 보니까 이 가동률을 최대한 또 높여줘야 됩니다. 고장이 너무 빈번하게 생긴다거나 정비를 하나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뭘 정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온갖 딴 걸 다 드러내고 난 다음에 그쪽에 접근이 가능해가지고 고치고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정비성, 안전성, 그 다음에 그 교육 효율 이러한 부분에 이제 가장 중점을 두고 항공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기본 훈련기니만큼 이걸 타고 있는 이제 학생들 또 이제 여러 이제 그 승무원들 자체적으로 이제 안전성을 가장 우선으로 그다음에 교육의 효율성을 좀 뒀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항공기 설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서 좀 알고 싶은데요. 한영훈 목사님, 이제 KT1의 이제 기체 구조 분야를 그동안 쭉 담당을 좀 해오셨는데요. 이제 금속으로 만든 물체가 하늘이 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기체 구조가 굉장히 좀 중요할 듯한데 이 항공기 기체를 설계할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이 주안점을 두고 보십니까? 그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가 하늘에 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항공기 특성입니까? 그 특성에 따라서 우리 기체 구조는 첫째 가벼워야 되고 그러면서도 안전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 상을 항상 만족하는 것이 이제 설계의 가장 큰 주안점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가벼워야 된다 하는 측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이제 기체에 주로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이제 일부 부분적으로 하중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철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중을 많이 받지 않는 2차 구조물에 대해서는 복합 재료를 이제 컴포짓 매터리얼, 복합 재료를 기체 구조의 한 10% 정도까지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부재 내에서도 어떤 부분은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 가공을 더 한다든가 아니면 화학적 가공, 케미컬 밀링을 해서 그 금속을 가공해내서 경량화를 달성하도록 그렇게 이제 주안점을 뒀고요. 두 번째 이제 안전해야 된다, 기체 구조가 안전해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설계 기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첫째는 다중 하중 경로 개념, 즉 멀티플 로드 패스라고 그러는데요. 그 일부 부재가 파손이 되더라도 그 옆에 있는 다른 부재가 그 하중을 분산시켜 갖고 지탱해 줌으로 해서 구조 전체가 이렇게 파손이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설계 기법하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균열이 발생했을 때 그 균열이 갑작스럽게 성장해 가지고 구조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그 균열이 천천히 성장되도록 하는 손상 허용 설계 개념, 즉 데미지 토러런트 디자인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런 설계 개념, 두 가지 설계 개념을 도입해서 기체 구조를 했고요. 또 이제 비금속, 전방동체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 재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금속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행 중에 번개를 맞더라도 구조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그 보호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1972년 12월 29일 미국 마이애미 공항 인근 숲에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항공기는 이스턴 항공 소속의 로키드 L1011기로 176명의 탑승객 중 101명이 사망한 끔찍한 참사였다. 사고의 원인은 랜딩 기어 고장. 착륙 시도 중 랜딩 기어 표시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 공항 상공을 선회하다가 추락하고 만 것이다.
랜딩 기어란 항공기 동체 아래에 달린 바퀴를 말한다. 이륙 시에는 날개가 양력을 받을 만큼 충분한 속도를 책임지고 착륙 시에는 충격을 흡수하고 속도를 줄이는 제동 기능을 감당하기 때문에 비행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중요한 장치다. 랜딩 기어가 꼭 바퀴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다. 수상용 비행기의 경우 물에 뜨는 플로트를 사용하고 눈이 쌓인 곳에서는 랜딩 기어 바퀴 밑에 스키를 장착하기도 한다. 또한 설치된 위치에 따라 꼬리 바퀴식과 앞바퀴식, 앞뒤식으로 구분된다. 랜딩 기어의 바퀴는 자동차의 바퀴와 비슷해 보이지만 견뎌내야 할 힘과 충격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항공기 동체의 무게뿐만 아니라 승객과 수화물의 무게까지 온전히 지탱해야 하며 고속 질주, 고열과 같은 악조건을 견뎌내야 한다. 일반적인 항공용 타이어 크기는 직경 1.2m 정도로 자동차 타이어의 2배 정도지만 항공용 타이어 하나가 지탱할 수 있는 무게는 약 21톤에 이르며 최대 430km 속도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처럼 항공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랜딩 기어. KT-1 기본 훈련기 개발 당시 랜딩 기어 도입 과정에서는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을까? 우리 전재춘 박사님은 KT-1의 세부 개통을 담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개통은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제 소개된 적이 없는 또 새로운 체계인데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을 위해서 세부 개통이 어떤 개념인지 개념적인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 KT-1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 개통들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KT-1 훈련기는 개발 업무 분야를 하드웨어 중심으로 볼 것 같으면은 기체 구조, 엔진, 그다음에 세부계통, 항공전자로 이제 주로 구성되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중 세부계통은 착륙 장치, 그다음에 공기 조화 장치, 그다음에 뭐 탈출 좌석, 그다음에 산소 계통, 외부 연료 계통 뭐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그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착륙 장치는 항공기가 비행 중에 그 비행을 끝마치고 착륙할 때 그 무게 중심하고 무게와 그다음에 그 내려가는 하강 가속도에 의해 가지고 큰 충격을 흡수시켜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착륙 장치의 그 임무입니다. 그런 착륙 장치의 타입은 그 고정식 해가지고 경항공기에 쓰이는 것들이 있고 지금 우리와 같이 쓰고 있는 유공업식은 이건 고속이고 중량이 큰 항공기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항공기는 유공업의 타입의 오리피스 타입으로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공기 조화 장치는 조종실 내의 온도가 여름철에 보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고공에 올라가면은 온도가 상당히 차기 때문에 이 온도 조절을 위해서 설계되어 있는데 이 공기의 작동 원리를 보면은 엔진에서 나오는 뜨거운 공기와 고압인 그 공기를 이용해서 이 냉각을 시킵니다. 그 고압이고 뜨거운 공기는 압축 공기가 아주 적은 구멍을 통과할 때 보면 통과해서 갑자기 팽창을 시키면은 그 온도가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온도를 갖다가 받아서 램하고 혼합해 가지고 조종실 내의 온도를 내려가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지나갈 때 진동과 소음을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기에 열을 갖다가 작용시키기 때문에 단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통을 갖다 방지하기 위한 연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 탈출 좌석은 이게 조종사가
화재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탈출 자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탈출 자석은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개발하기 이전까지 우리의 국군에는 제로 60의 그 탈출 자석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틴 베이커의 탈출 자석은 제로제로입니다. 이 제로제로라는 것은 지상에 정지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높이가 적어도 제로 있는 상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도 탈출을 했을 때 안전하게 탈 수 있다는 그런 성능을 표시하고요. 그 이전까지는 국군에서는 공군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제로 60인데 그것은 정지할 때는 되지만은 이거 높이가 적어도 60피트 이상 돼야 탈출해 했을 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사용했는데 우리 마틴 베이커의 탈출 자석은 좀 성능이 좋은 것을 사용했었죠. 그다음에 그 외부 연료 탱크는 항공기가 연료는 주잉 내부에 들어가 있는데 이 연료를 사용해서 운항거리만큼 사용하면 되는데 특히 거리를 장거리를 더 해야 되겠다 하면은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해서 비행합니다. 그때 장착하는 외부 연료 탱크의 연료를 먼저 사용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내부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외부 연료 탱크를 파일론에서 분리해가지고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 공급 계통은 조종사가 고공에 올라갔을 때 희박한 산소를 위해서 공급이 되는데 그 산소 계통은 지금까지는 그 군에서는 500psi, 즉 그 T-37이 옛날에 기본 훈련기로 우리 국군이 쓰던 것인데 그 훈련기에서 500psi 정도의 산소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발할 때는 1800psi짜리의 그 고압의 이런 산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것을 연구했을 때는 리크가 누기가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구해서 막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제 전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세부 계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전에 육군 무기 체계나 또 해군 무기 체계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게 이제 공군 무기 체계에서 좀 듣는 것인데요. 뭐 이게 착륙 장치라든가 아니면은 탈출 자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새롭지만 또 굉장히 또 재미있는 걸로 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창덕 의장님께서는 KT-1의 이제 엔진 부분을 이제 담당하셨거든요. 네, KT-1이 이제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전부 이제 그 토론을 통해서 좀 알았고요. 근데 이제 사실 어느 나라든 뭐 자동차가 됐든 아니면 선박이 됐든 간에 이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KT-1의 그 경우는 외국 회사의 엔진을 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내의 어떤 기술적인 이 수준이 그 가스터빈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좀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KT-1 훈련기 개발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유인항공기 경우에는 국내의 민항기라든가 군용항공기의 한 창정비 수준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요. 일부 군용항공기의 부품 면허 생산 이렇게 해서 제작 기술이 있었고요. 무인 항공기 경우에는 저희가 그 훈련기에 앞서서 기만용 무인기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추력 한 300파운드급 소형 제트 엔진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그때 주관해서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기초 기술 제트 엔진에 그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기초 능력을 갖추었었고요. 또한 한편 지금 저 대함 유도탄이나 또는 순항 유도탄에 들어가는 제트 엔진 개발을 막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 정도였었고요. 유인 항공기에 들어가는 제트 엔진 개발은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그때 당시 필요로 하는 터보프롭 엔진은 국외사, 즉 캐나다의 PWC의 950마력급 터보프롭 엔진을
도입하여서 사용하게 되었었습니다. 사실 그 엔진 개발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장기간 소요가 되고요. 첨단 기술과 또 예산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항공기 개발할 때 엔진이 매우 중요한데 엔진을 같이 개발하자고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그 항공기에서 엔진을 필요로 하는 시기하고 저희가 엔진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시기하고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때마다 저희는 개발을 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번번이 거절이 돼서 그 기술 수준이 사실 항공우주 분야 다른 분야는 보다는 다소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그 항공기 가스터빈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드린 대로 무인기 경우에는 기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일부 유인 항공기용 보조 동력 장치 APU라는 보조 동력 장치를 국내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객기나 이런 민항기 경우에는 개발비도 많이 들고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위험 부담 그런 방법, 즉 리스크 쉐어 파트너십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국제 공동 개발 이런 걸 통해서 국내에서 일부 부품이나 구성품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그런 정도에 와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와서 그 장기 채공용 무인 항공기란가 이런 데 소요되는 터보팬 엔진인데 추력이 한 5,000 파운드 정도 됩니다. 그런 터보팬 엔진의 핵심 부품 개발 과제가 이제 막 시작을 해서요.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그런 핵심 부품들의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술 시험을 하는데 코어 엔진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될 때 그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은 약 최대 추력 10,000파운드 정도의 터보팬 엔진을 앞으로 개발할 예정에 있고요. 이것의 목표는 무인 항공기용입니다. 아까 장기 채공용 무인 항공기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개량하고 하면은 유인 항공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런 유인 항공기용 터보프롬 엔진이나 헬기용 터보축 엔진 이것도 앞으로 개발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해 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 오늘은 KT1 기본 훈련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고모님, 아까 이제 전 박사님께서 이제 세부 계통을 설명해 주시면서요. 그중에 이제 착륙 장치가 세부 계통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설명을 좀 주셨는데요. KT1의 착륙 장치를 또 구매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 우선 이제 선뜻 그 착륙 장치를 팔겠다는 회사도 없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예. 지금 착륙 장치뿐만이 아니라 KT1 개발을 처음 착수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장비들이 착륙 장치, 그다음에 환경 제어 장치, 산소 공급 장치 등등 해서 이번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엔진도 하나의 장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를 개발하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좀 분류를 해보게 되면 표준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볼트, 너트, 항공기 볼트, 너트도 구조 조립하려고 하게 되면 필요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게 되면 표준되어 있는 조그마한 하나의 이제 파트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장비에서도 그런 표준 장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피하 식별 장비라든지 항법 장비라든지 이러한 장비들은 군 표준화 딱 돼 있어 가지고 전투기도 그걸 쓰고 이 훈련기도 똑같은 장비를 이렇게 쓰는 표준 장비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항공기 형상에 따라 가지고 디펜던트해서 형상이 결정돼야 되는 대표적인 게 랜딩 기어, 착륙 장치. 그러니까 항공기 형상에 따라 가지고 이 랜딩 기어 포지션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지면에서부터의 이 특별히 또 프로펠러가 있다가 보니까 프로펠러 돌아갈 때 지면하고 프로펠러가 부딪히게 되면 큰일이라니까. 또 이 내릴 때도 이 꼬리하고 지면하고도 부딪혀서도 안 되고, 이러한 비행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착륙 장치 형상이 결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파트가 착륙 장치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생략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장비를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으면은 뭐 좀 좋겠습니까만은 짧은 기간 내에 거기다가 처음 이제 항공기 개발하다가 보니까 그런 장비들 해외에서 뭐 저희들 기술도 없을 뿐더러 그 적절한 걸 선택을 해가지고 갖다 붙이기도 하고, 또는 착륙 장치처럼 그래도 형상이 맞도록 이렇게 갖다 도입을 해야 되는데, 온 세계 뭐 착륙 장치 편지를 우리가 이런 항공기를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좀 협조를 해다 일을 하자고 보내도 별로 회신이 없었던 게 그 당시에 저 기억이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뭐 어려우면 또 랜딩 기어 담당하신 전 박사님이 말씀하실 거로 보이는데, 이러한 게 왜 그렇게 반응이 없느냐, 그 이유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일단 해외 업체들이 저희들하고 코워크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뭔가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이윤에 대한 어떤 확신성이 없는 거죠. 이 항공기 처음 개발하는 한국에서 한다고는 하는데 보기에 시답지 않고 개발하다가 그냥 중단돼 버리게 되면은 그동안 뭐 자기들이 투자했던, 좀 시쳇말로 본전도 못 건지고 그냥 끝나버리게 되면은 자기들 손해만 보게 되니까, 이 항공기 제대로 뭐 하나 개발하게 되면 양산까지 가야 이게 그래도 수지가 좀 맞을 건데, 그러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우리 요구 정권에 또 못 맞추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 그 다음에 또 일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도 좀 이야기를 하면은 금방금방 알아들어야 되는데, 처음 하는 사람들, 국민학생하고 이 항공기 개발 이야기하게 되면은 상당히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들 보게 되면 처음 와서 이제 저희들하고 그럼 협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개발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양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한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을 사실은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과연 양산까지 가가지고 좀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건지,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참여를 꺼렸던 가장 주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결정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물건을 팔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윤 창출과 더불어서 그 당시 이제 우리 상황이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미약했고, 여러 가지 어떤 전반적인 열악한 조건들 때문에 파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업체가 고민을 했다는 것 같은데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착륙 장치를 구입 안 하고 포기할 수도 없는 상태고요. 전 박사님. 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탐색 개발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착륙 장치를 우리하고 비슷한 그 투카노의 착륙 장치를 우선 갖다 썼습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그 착륙 장치 항공기를 개발할 때 착륙 장치는 개발 기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항공기를 개발할 때는 착륙 장치를 먼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항공기가 접하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럴 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항공기하고 유사한 아까 말씀드렸던 스위스 필라투스 항공기나 그 브라질의 쇼투카노 항공기 이런 것들이 랜딩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구입을 해서 붙여보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서 4대의 그 예산을 갖다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기간 때문에 우리는 개발 기간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구입을 하려고 전 세계에 알아봤지만은 그걸 아무도 그에 대해서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고문으로 계시는 영국의 그 크랜필드 항공기술연구소에 그 하우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한테 의뢰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담을 놨더니 그분이 얘기가 영국의 페어리라는 항공사가 있는데 그 항공사가 지금은 유합을 하고 있지만은 한번 얘기를 해봐라고 해서 그거하고 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페어리라는 회사가 상당히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 페어리라는 회사한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입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문의했더니 자기들도 봐서 이건 자신이 없고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개발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느냐 이걸 좀 한번 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3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우리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팀하고 열심히 이제 따져봤는데 그분들이 내놓은 것을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넉대를 살려고 했던 그 예산보다도 한 10배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싶어서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 내용이 군수 지원에 관련되는 항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항목은 우리가 뭐 차차 다음에 생각해야 될 문제다 이러니까 이건 제외해놓고 한번 검토를 했더니 그래도 예산이 2~3배는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방법을 그러면 가격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뭐 없는가를 서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깎아봤는데 그래서 결국 찾지를 못했어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며칠 동안 서로 얘기를 하다가 그쪽에 담당 이사 얘기가 자 그럼 니네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 그러면은 그걸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혹시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고 나니까 이 양반이 그 다음날 갔다 가더니 아주 기쁘게 왔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는데 자기가 제시하는데 어떠냐면은 이 개발하는 비용에 많이 들어가지만은 자기들이 그 개발된 고난을 자기가 갖겠다. 그렇지만은 당신이 요구하는 여기에 규격에 맞고 하는 개발하고 국산화를 당신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당신 할 때는 그 예산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 입장으로서 볼 때는 이건 4개의 그 구입 비용으로 해서 국내에서 국산화도 할 수 있고 일단 우리 권한이 없더라도 판매할 권한이 없더라도 일단은 개발 기간에는 우리는 완수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서 좋습니다. 해가지고 해서 그 다음부터 그 착수를 했는데 아주 순조롭게 좀 잘 됐습니다. 기술 습득도 하고 결국 우리나라가 그 기술을 다 연수에 와가지고 국내 기하고 이용해서 가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등산 초보자들이 가장 흔히 경험하는 증상 중 하나는 무릎 통증이다. 흔히 산을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무릎에 부담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하중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가만히 서 있을 경우 무릎은 체중의 2배에 달하는 하중을 받는다. 하지만 산을 오를 때에는 2~3배, 산을 내려올 때에는
5배에서 7배의 하중을 받는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내려오는 속도가 빠를수록 무릎은 더 심한 하중을 받는다. 이처럼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외부의 힘 또는 무게를 하중이라고 부른다. 항공기의 경우 기체의 무게뿐만 아니라 비행 시 가해지는 부가적인 힘에 의해 하중이 발생한다. 항공기는 중력과 양력, 추력, 항력 등 4가지의 힘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비행한다. 이륙을 위해 앞으로 전진하는 추진력과 그에 따른 저항력, 무거운 항공기를 누르는 중력과 반대되는 힘, 양력이다. 4가지 작용 요소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분배하는가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성과 균형이 보장된다. 그런데 항공기의 날개가 받는 하중은 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항공기가 수평으로 직선 비행을 할 때 날개는 항공기와 탑재물을 더한 중량과 같은 하중을 지탱하게 된다. 하지만 항공기가 방향을 전환하거나 고도를 바꿀 때에는 곡선으로 발생하는 원심력에 의해 날개에 훨씬 큰 하중이 부과된다. 항공기 날개에 걸리는 하중은 경사각이 증가함에 따라 커지며 일반적으로 경사각이 60도면 수평 비행 중일 때보다 2배가량 하중이 증가한다. 더구나 일반 항공기가 아닌 공군 항공기의 경우 비행 중 훨씬 급격한 방향 전환과 다양한 운동을 실시하게 되며 그만큼 기체가 견뎌내야 할 하중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 KT1의 시제기 개발에 들어서기 전에요. 오늘 이제 굉장히 귀한 패널 분들 모셨고, 우리 세부 개통부터 시작해서 추진기관, 기체 구조, 또 재개 설계까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각각 이제 과정에서 그 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 아니면 굉장히 좀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중요한 어떤 교훈점들 이렇게 정리해서 마지막 듣겠습니다. 먼저 공창덕 교수께서 시작해 주시죠. 예, 당시 우리 훈련기 개발은 국내 최초로 개발됐기 때문에 사실 그 개발을 담당했던 연구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 기관 계통에도 경험이 없는 엔지니어들하고 설계를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당시 경쟁 기종이었던 쇼트카노라든가 PC7 여기에 추진 계통의 일부 자료를 저희가 이제 입수해가지고 그를 참고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설계는 그 참여했던 연구원들이나 엔지니어들의 그 창안적인 아이디어로 설계가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이제 그 모든 그 관련 부품들이 아까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전방동체 내에 모두 조립이 돼서 추진기관 통합시험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 추진기관 통합시험은 당시 제작사였던 삼성항공 지상 엔진 시험실에서 수행을 했는데 그때 그 복잡했던 그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서 그때의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료계통 공급 시스템의 경우에도 설계, 제작, 아까 복잡한 여러 시스템들이 그 지상시험 리그라는 곳에 이렇게 장착이 돼가지고 지상에서 이제 비행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시험 리그 속에서 이렇게 시험을 수행했는데 안전하게 작동이 돼서 아주 그 개발에 대한 어떤 기쁨이 상당히 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배면 비행용 그 곡기 비행 탱크 이것이 그 배면 비행체에도 연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비행 중에 연료가 안 들어가면 이거 큰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요구 조건은 제가 기억하기로 약 30초의 시스템 요구가 있었는데 안전을 위해서 2배 정도 약 60초 정도 견딜 수 있는 곡기 비행 탱크를 순전히 저희 그 창안적인 아이디어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그것이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굉장히 여러 번 시험했습니다. 혹시라도 비행 중에 사고가 날까
걱정했던 기억이 나고요. 다행히 그 비행 시험 중에 배면 비행에서도 그 안전하게 작동한 걸 확인했고요. 모든 시스템이 원활하게 돼서 공군에 납품돼서 운영되거나 또 추후에 인도네시아나 터키나 페루에 수출이 돼서 운영됐을 때도 안전하게 운영된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을 때 그 추진 계통을 개발을 담당했던 책임자로서 굉장히 그 자부심을 느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은 기체구조 개발을 이끄셨던 우리 한영명 박사께서. 예, 사실 그 구조 분야도 당시에는 그 항공기 설계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 또 인프라가 아주 일천한 상태에서 이것을 했었죠.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때 이제 저희들끼리는 농담으로 그 6.25 사변 그 노래 가사에서 따와가지고 우리는 그 맨주먹 붉은 피, 뜨거운 가슴으로만 일을 한다. 뭐 이런 농담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그 드래프팅 보드, 제도판을 놓고 자를 대고 연필로 이렇게 줄을 그으면서 도면을 그려야 됐던 그런 시절입니다. 사실 올해가 탐색 개발을 시작한 지 딱 30년 되는 해인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완전 그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처럼 아주 옛날 일처럼 느껴지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서 그 카티아라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설계 소프트웨어 속에서 구조물 간의 간섭이 다 자동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제도판 앞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이제 3차원 공간을 그려가면서 각종 구조물들의 간섭을 연구원들이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도면을 그려야 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 공유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은 형상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이 되면은 그 변경되는 사항이 실시간으로 연구원들끼리 서로 공유가 돼가지고 설계 변경된 항공기를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다 각자 자기 비행기를 각자 다른 비행기를 설계하는 그런 결과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죠. 그래서 당시 이제 대우항공에서 1:1 실물 목합을 만들어서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 가져와서 조립을 해보니까 참 창피하게도 이 주익하고 동체하고가 조립이 안 되는 겁니다. 간섭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엔진을 이 기체에 장착을 해야 되는데 엔진이 기체 장착 구조물하고 간섭이 생겨서 엔진이 장착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겼고, 자, 그걸 조사해 보니까 각자 다 자기 나름대로 다른 비행기를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해보는 그런 그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웃지 못할 일들인데, 그래도 그때는 우리가 뭐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래야 되네. 우리끼리는 그때도 월드 베스트 항공기를 만들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뭐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졌는지는 몰라도 그도 나름대로 그런 그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아주 열정을 불태웠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재개 설계와 이제 종합 분야를 책임지셨던 이수영 고문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조금 더 부연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그 당시에 보드로 거의 대부분 설계 도면을 많이 그렸는데 그래도 저희 체계실에는 캐드 장비라고 아주 기본적인 캐드 장비는 외형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한 대는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탐색 개발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각 분야마다 캐드 장비를 좀 들여오고 하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몇 대 안 되다가 보니까 서로 그 장비를 출근 또 일찍 해가지고 먼저 차지하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은 그거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합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 밤에 야간 작업을 이제 뭐 본의 아니게 교대로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 다음에 탐색 개발 CJ기를 만들기 전에 아까 프로토타이핑 목합을 하나 사전에 만들어 봤는데 과연 제대로 각 만들어 온 물건들이 제대로 조립되는지 일단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뭐 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 부위마다 전부 미스매치 되는, 결국은 제일 잘 못한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은
체계종합 쪽에서 그 미스매치 되는 걸 미리 다 제거해가지고 제대로 맞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그 당시에 좌우지간 제가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그걸 조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VIP 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직전에 이제 모두 그래도 좀 오셔가지고 봤을 때 다운 항공기를 좀 보여주려고 그렇게 행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조종실에서 이 조종관을 움직이게 되면은 끝에 조종하는 컨트롤 서피스라고 하는데 이 에어레론이라든지 라다라든지 엘리베이터가 같이 여기에 움직이면 움직여야 되거든요. 여기서 움직여도 저 꼼짝도 하지도 않았어요. VIP가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뭔가 이렇게 같이 따라 움직여줘야 되는데, 중간에 뭐 조립하는 공차라든지 미스매치 이런 것들이 중간에서 다 잡아먹어버리고 끝까지 전달도 되지도 않는 이런 이제 사태를 맞게 됐는데, 그래도 행사는 해야죠, 어떡하게. 그래서 중간 과정을 다 생략을 하고 와이어 가지고 케이블 이쪽 조종관에서 뒤에 이제 엔드 라드에 직접 연결해 가지고 억지로 이제 움직이게 했던 그런 해프닝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웃기는 하나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 말씀을 조금 전에 우리 이수영 실장님께서 뭐 체계 종합이 잘못했다는 아주 겸손한 말씀이시고요. 사실 이제 저희들이 경험이 일천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 고도의 시스템이 그 체계화가 요구되는 항공기를 개발하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끼리 느낀 것이, 항공기 개발한다는 것이 각 기술 분야가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타협을 해서 어떤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 항공기를 개발하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껴가는 과정이었죠. 그게 아마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훈련기 강국이 되게끔 한 아주 그 값진 그런 경험을 쌓았던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부계통의 우리 전재춘 박사님께서. 예, 그 세부계통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구성품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공별로도 보면은 완전히 착륙장치 하신 분하고 열 해석을 한 공기조화하고 서로 이렇게 분야별로 다 좀 달라서 누군가가 이 지도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별도로 전부 다 자기가 자기 분야를 따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국외 전문 회사에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쨌든 개인들이 노력을 해서 군사 규격에서 요구하는 그런 그 스펙을 해석과 시험을 거쳐서 이제 증명을 해서 패스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초도 비행 시험을 해서 합격을 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그 국외 전문 회사에서 전혀 응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막 왔습니다. 같이 공동 개발을 하자. 그래서 공동 개발을 하자고 엄청나게 많이 오고, 또 어떤 사람들 전문 회사에서는 서너 명씩 그 담당이사들이 편을 짜가지고 와서 자기 회사의 그 능력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게 갑자기 바뀌었는지 그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예, 오늘 내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도 국산 항공기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며 시작했었던 KT-1 개발이 드디어 진짜 이제 시제기를 만들 과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과연 좀 어떤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